예, 안녕하세요. 시간이고 저는 녹화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한 거예요. 1장 진도를 나갔지만 뭐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뭐 다른 얘기들 더 많이 한 것 같고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고 우리가 뭐 한 학기 동안 뭐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배울 거다. 그리고 다 배우고 나면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고 얘네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첫 시간이 될 거예요. 교재는 이제 44페이지 할 차례고요. 챕터 이름은 뭐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 정보를 담고 있는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재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표라고 그랬어요. 잘 안 나오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재무상태표. 자,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자, 재무상태표가 뭐냐면 44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줘요.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여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보여줘요. 경영 성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경영 성과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기간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 몇 년도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 성과는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자본 변동표. 자본의 변동 내역을 보여줘요. 또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이 될 수는 없겠죠. 좀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을 보여줘요. 얘는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의 변동 내역을 보여줍니다. 얘도 특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게 뭐 많이 붙이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태적이다 이랬어요. 특정 시점 현재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니까 정태적인 거야. 얘네들은 기간 동안의 어떤 성과나 흐름, 변동 내역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동태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을 재무상태표는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의 회사의 재무 상태를 딱 그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거고, 이 나머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회사가 뭐 1년 동안 어떤 뭐 3개월이면 3개월 특정 기간 동안에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그런 표예요. 실제로 이게 동영상이고 사진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 표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느냐? 지금 45페이지 보면은 그림 2-1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네 가지 표가 있고 이름이 기본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기본재무제표. 기본재무제표. 그럼 기본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재무제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잖아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재무제표라고 하면 여기부터 주석까지가 재무제표예요. 요 네 개만 재무제표야 이게 아니고 주석을 포함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주석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주석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다. 45페이지 보면 45페이지 보면은 그 표 밑에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은 뭐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라고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제공한다, 어쩌고 제공한다 하고 여기에 1 이렇게 되어 있고 이 45페이지 하단에 1 해가지고 막 설명이 나와 있죠. 이런 게 주석이에요. 이런 게 1 이런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이런 주석을 왜 달아요? 주석 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1번 해갖고 주석에 있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그냥 낑겨 들어와 봐요. 본문의 내용을 읽는데 되게 방해가 되죠. 부연 설명인데 1은 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건데 이게 본문에 들어와 있으면 되게 읽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별도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석이에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뭐 이런 재무제표들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표처럼 생겼거든요. 보시면 뭐 모양만 먼저 보면 48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형식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숫자들이 막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안에다가 막 설명이 있으면 이 표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 보면은 여기에 뭐 있으면 현금 있으면 옆에 주석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의 구성 내역, 현금의 변동 내역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응? 그런 이 주석까지도 재무제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주석은 재무제표로 안 봤어요. 예전에는 2010년까지 주석은 말 그대로 부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위반되는 사항 있죠. 정보를 잘못 공시한 사항.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는 맞게 공시했는데 주석에서 설명을 좀 빠뜨렸거나 뭐 잘못 설명했거나 하면은 이건 주석 기재 위반으로 해가지고 되게 경미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주석까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주석에 있는 내용이 잘못돼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석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석이 중요해진 이유가 IFRS가 도입되면서 이 기본 재무제표의 형식이 되게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장황하고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냥 합쳐서 표기해놓고 주석에 가고 막 설명을 하는 스타일. IFRS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주석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IFRS가 뭐 주석이 중요하다, 주석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IFRS가 아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주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주석이 재무제표입니다. 주석의 위상이 재무제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막 그 OX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 같은 거에서 주석은 기본 그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주석까지 재무제표고 책마다 다른데 우리 책에는 이게 뭐 기본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왠지 얘는 기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 썩 좋은 표현 같진 않아요. 그냥 주석까지 다 재무제표라고 보시고 굳이 뭐 얘를 주석하고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 본문, 그리고 주석. 본문과 주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런 네 가지 표가 재무제표예요. 네 가지 표가 재무제표고, 그럼 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볼 건데,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46페이지 보시면
밑에 표 2-1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의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익숙해져야 될 그림인데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뭐 T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T자로 표현을 해요. 회계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자산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여기는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은 자금의 운용 상태다.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 있는데 왼쪽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오는 게 자산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금의 조달 방법이 나와 있는데 나오는 이름들이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자, 교재 설명 보시면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쯤에 나오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서 재무상태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자금의 조달 측면과 자금의 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뭘 자산이라고 하냐? 자산이 뭘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비교해 보면은 재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내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회사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회계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47페이지 그 등식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자산 나와 있잖아요.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을 나타낸다. 이래요. 경제적 자원. 또는 다르게 정의하면 보통 회계학 그 전공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이 과거 사건 또는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리, 이걸 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 사건이 뭐냐면 어쨌든 일어났던 것 때문에 발생한 내가 돈을 주고 사건, 누구한테 뭐 받을 게 물건 팔아서 받을 돈이 생겼건 어떤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자산인 거거든요. 느낌이 잘 와닿지 않으면 그냥 재산 같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부채는 뭔지 알죠? 응?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아는 말이잖아요. 부채, 빚, 남한테 갚아야 될 돈, 이런 게 부채죠. 교재에 정의해 볼까요? 부채는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상품, 제품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를 말한다. 얘는 경제적 권리고 얘는 경제적 의무. 갚아야 될 거, 빚, 남의 돈 갚아야 될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정의 볼까요? 자본은 뭐지? 자본 그 아래 보면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증가분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 남는 몫을 말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증가한 자금이 증가한 거를 말한대요. 결국에 일단 이렇게 이해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위에 그 등식이 나와요. 응? 기업의 자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이거를 다른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아파트가 10억이야. 이게 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집 재산은 10억짜리 아파트야.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어. 은행 차입금이 7억이야. 그럼 내 돈은 얼마 줬지? 3억을 준 거예요. 이게 자본이에요. 이 10억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 돈 3억과 은행 돈 7억으로 이 10억을 구성을 한 거예요. 자금의 운용 상태 10억이라는 자금이 아파트라는 형태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자금의 조달 방법 이 10억은 은행 차입금 7억과 내 돈 3억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의 자산은 아파트 10억입니다. 우리 집의 부채는 은행 차입금 7억이에요. 자본은 3억입니다. 이 자본이 뭐예요? 내 돈이죠, 내 돈. 응?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재산 10억이야. 아파트 10억짜리야. 근데 7억은 은행에서 빌린 거잖아. 진짜 내 돈은 3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은 그런 느낌이에요. 순자산. 부채를 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거. 왜냐면 이 아파트 10억을 당장 팔았다고 해봐요. 10억에 팔았어. 그럼 10억이 내 돈 되나요? 은행에서 7억 달라고 하죠. 갚아야죠. 그럼 나한테 오는 건 3억이에요. 응? 이게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자본의 정의 중에서 다시 자금의 증가분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 남는 목 이 말이 있고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이런 말 있죠. 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납입한 돈으로 설립을 해요. 이게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파트 10억이라는 거 만들어. 1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 내 돈 3억, 내 돈, 주주돈, 주주돈 3억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10억짜리를 만들고 싶어서 은행에서 7억을 빌려와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게 이제 최초의 재무상태표 모양이 이랬어요. 근데 한참 일단 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러갖고 한 5년 후 그냥 1년 후라고 할까? 1년 후 딱 봤더니 1년 후에 봤더니 집값이 엄청 올랐어.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미쳐가지고 15억이 됐어요. 부채는 그동안에 좀 갚아서 은행 차입금은 6억이 됐어. 나는 처음에 3억을 넣어서 이걸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되죠. 이게 수학 이렇게 이양하면 어려운 수학도 아니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 15억이 되려면 자본이 얼마예요? 6억이었는데 부채가 7억이었다 6억으로 줄었어요. 1억 갚았고 그럼 이때 자본은 얼마야? 15억이 되려면 9억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예요. 1년 동안 자산이 증가했고 부채가 줄고 뭐 이래가지고 내 자본이 3억이었던 게 9억이 됐어. 자본이 6억만큼 올라갔죠. 이 얘기예요. 자본에 나오는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증가분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 남는 목. 여기서 자본은 10억에서 7억 뺀 3억. 여기서 자본은
15억에서 6억을 뺀 9억이에요. 자본이 6억만큼 늘었죠. 나의 순자산이 3억이었다가 9억이 됐어. 1년 만에 6억을 벌었어.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재무제표인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봤고, 그래서 자산의 정의라고 하면 재산하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측정이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다 측정이 가능해. 부채도 개별적인 측정이 가능해요. 은행에서 빌린 돈 얼마, 사채 얼마, 외상값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해요. 자본은 안 돼요. 자본을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이론적으로 딱 한 번. 처음 설립할 때 주주가 돈을 회사에 딱 납입하고 회사를 만들 때 이때는 자본이 얼마다가 나와. 응?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본 9억에 내역을 가져와 봐라 하면은 못 갖고 와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얘는. 정의 자체가 지금 자본은 9억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자산이 15억이고 부채가 6억이라 자본은 9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응? 개별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자본은. 자, 자본의 정의까지 봤고 그 밑에 보면 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계속 읽어보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남는 몫을 말하며 이를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 한다. 그랬죠.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 일단 읽을게요. 이는 기업의 소유주가 이렇게 계속 읽을게요. 자본은 부채와 달리 장차 갚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기업의 소유주가 귀속되어야 할 몫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이는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금액, 즉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금액, 즉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자본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전에 너무나도 회계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해놔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자본은 되게 안 나온다.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자산에서 갚아야 될 부채를 뺀 거니까. 응? 근데 소유주의 순자산인 거야. 응? 이 소유주의 순자산이야. 회사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주주예요, 주주. 응? 개인 기업이었으면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라고 치면 주주가 소유주죠. 그래서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주 지분. 주주의 몫은 자본이에요. 응? 주주 지분. 다른 말로 뭐 소유주 지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다 갖고 난 다음에 주인이 가져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잔여 지분이라고도 얘기를 해. 이게 자본이에요. 회사가 돌립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버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주주는 회사로 치면 자본금 3억을 내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은행에서 7억을 빌려서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를 해. 영업을 개시하고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자산을 15억으로 늘리고 부채를 6억으로 줄였어. 응? 그래서 자본이 9억이 됐어. 1년 동안 자본이 6억만큼 늘었죠. 이 6억만큼 늘어난 이유가 뭘까? 돈을 번 거잖아. 경영 성과잖아. 그 6억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교재 순서를 보시면 48페이지에 재무상태표의 기본 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 왼쪽이 자산, 아까 봤던 그 자금의 운용 측면,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 자금 조달 측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유동, 비유동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되게 간단한 공식을 봤어요. 음? 자, 이게 앞으로 하게 될 회계, 복식부기, 회계 장부를 쓰는 법,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게 그 종교로 치면은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알라신 같은 거고, 절대 진리, 절대 진리. 모든 회계 처리는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가. 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라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표에서 봤듯이 이게 자산이야. 이게 왼쪽이 자산 자리예요. 오른쪽이 부채하고 자본이 기록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해요. 회계는 이렇게 앞으로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회계의 세상은 이 좌우를 구분해요. 좌우를 구분하고 왼쪽에 기록하는 거, 오른쪽에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복식부기거든요. 3장에서부터 할.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차변 대변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회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산은 왼쪽,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이야. 아직 회계 처리하는 거 안 배웠어요. 자기 자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기록할 때 위에 유동, 아래 비유동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응? 유동이라는 말이 뭐 유동, 막 움직이는 이런 게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안 움직이는 거, 그 비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뭐 회계에도 마찬가지 경제학에서 이런 말 되게 시장에 뭐 유동성이 풍부해서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현금. 현금을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유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현금이에요. 응? 회계학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은 현금화하는 속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산이 유동적이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현금화가 되는 거. 비유동적이다 하면 현금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 유동 비유동에 대한 설명을 원래는 이게 저 뒤에 영업 활동 115페이지에 있는 뭐 운전자본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면 현금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유동성을 구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같은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유동적인 애를 먼저 써주자. 그럼 비유동적인 애를 밑에 써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 비유동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보고하는 날 현재 여기 48페이지에 있는 표 2-2로 보면은 재무상태표 밑에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또는 회사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 항목들은 유동자산이야.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비유동자산이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응? 아직 여기 있는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해서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다음에 부채를 유동, 비유동 나눈 건 뭐냐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언제부터? 여기 재무상태표 날짜부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갚아도 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해.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을 회계하게 하다 할 때는 현금화 되는데 1년보다 길게 걸리냐, 1년보다 짧게 걸리냐,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본의 뭐 자본금, 이익잉여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하고 유동성에 대한 것도 뒤에 그 영업활동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유동이라는 말은 이런 거고, 이 왼쪽에 자산을 적어주는데 뭐 자산 아파트 10억 이런 거 적은 것처럼 자산에 뭐가 있어요? 가장 유동적인 이 자체가 유동성인 현금이라는 자산이지. 현금 제일 많이 볼 거예요. 현금, 예금, 거래처한테 돈 받을 거 무슨 채권들 이런 거 있고,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뭐 토지, 건물, 뭐 자동차, 기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항목별로 얼마씩 있다 이걸 써주는 거예요. 자산 얼마 이렇게 총액으로 써주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얼마가 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천만 원, 매출 채권이 7천만 원, 재고자산이 8천만 원, 그리고 투자자산이 7,500만 원, 유형자산이 1억 9천만 원 이렇게 딱 그 항목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총 자산은 5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 총계. 이 단위가 1,000원 단위여갖고 여기 50만 원처럼 보이는 게 5억인 거예요. 응? 그럼 오른쪽에 봐요. 오른쪽에 봤더니 부채하고 자본의 합계도 5억이죠. 이거는 이 왼쪽에 합계하고 이거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하고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에서 보면 자산이 5억이고 부채가 총 얼마예요? 부채 총계가 2억이죠. 자본 위에 보면 써있잖아. 부채 총계. 유동부채가 1억 5,500이고 비유동부채가 4,500만 원이고 그래서 부채가 2억 원이야.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이 2억 1천이고 이익잉여금이 9천만 원이라서 3억이야.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을 더했더니 5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도 5억이고 부채하고 자본도 5억이죠. 자, 이게 항상 같아야 돼요. 이 결과가 항상 같게 나와야 돼요. 이게 회계 등식에 맞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단계에서 기억할 거는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동 비유동은 일단 참고로 개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 거고, 영업활동 쪽에 가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자본은 이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은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설립할 때 또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때 주주가 낸 돈이에요. 주주가 낸 돈이 자본금이야. 응? 쉽게 말해서 주주가 낸 돈이 자본금이야. 이것도 막 또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주주가 낸 돈이 자본금이야. 이걸로 치면은 여기는 3억 같은 거. 근데 이 3억이 나중에 9억이 됐죠. 그러면 주주가 낸 돈이 9억이 됐어요? 아니죠. 주주가 낸 돈은 여전히 3억이고 벌어들인 이익이 6억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이름이 어려운데 이익잉여금이 무슨 뜻이냐면 이익이 쌓여서 쌓여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 9억은 주주가 낸 돈 자본금 3억하고 이익잉여금 6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영을 통해 갖고 이익잉여금을 쌓는 거야. 쌓아가면, 그러니까 자본을 늘려가는데 이익잉여금으로 늘려가는 거죠. 이익잉여금을 안 늘리고 자본을 늘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주한테 계속 돈 받는 거예요. 돈 주세요, 주주님, 돈 주세요. 계속 그럴 수 없잖아.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회사가 뭐 유상증자 공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을 모집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주주가 처음에 낸 자본금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부풀리면서 이 자본을 늘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본이 뭐예요? 주주 지분, 순자산 이런 거라 그러죠. 자녀 지분. 주주가 그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3억을 내서 만든 회사가 지금 그 돈이 9억이 된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주주한테 실현이 될까요? 6억만큼 번 돈을 회사가 배당을 할 수 있겠죠. 주주한테. 매년 배당을 얼마씩 해. 그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야. 배당한 만큼은. 그만큼 주주가 가져가고, 또는 배당을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재투자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산을 막 사, 저걸로. 응? 이 6억이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것처럼 그냥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에 그냥 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 형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처럼 막 배당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LG화학처럼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데 돈을 갖다, 이익잉여금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주주는 배당하면은 당연히 배당 받은 만큼 주주의 부가 증가하는 거고, 배당 안 하면 부가 증가하지 않나? 아니죠.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더 커지고 성장 잠재력이 더 있어지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내가 낸 돈은 3억일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내 주식의 가치는 9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게 주가예요.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막 변동하고, 실제로 무슨 소문에도 막 움직이잖아. 주가가 움직이는 게 결국은 그 회사의 실적을 기대하고 미래 배당을 기대하고 미래 기업 가치를 기대해서 변동하는 게 주가인데, 응? 그 회사가 좋아질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주가가, 수요자가 더 많으면 물건값은 오르잖아요. 회사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나 이 주식 갖고 있기 싫은데 팔고 싶은데 하면은 공급자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주식시장 보면 완전 철저하게 그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응? 이런 거예요. 자본이라는 거는. 회사는 주주의 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응? 그런 거. 여기서 말하는 이익잉여금이 그런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누적치.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을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자, 재무상태표만 보여주게 되면 자산부채 자본만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자산이 이만큼 늘었고 부채도 좀 줄었고 그래서 내 자본이 이렇게 늘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돈 만든 거야? 궁금하겠죠. 그런 걸 보여주는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이에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냥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이제 수익이라고 하고, 돈을 쓰는 거를 이제 비용이라고 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보여줘요.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만큼이고요. 쓴 돈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습니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표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표 2-4처럼 생겼어요. 응? 되게
용어들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빼기 비용에 대한 얘기는 그 왼쪽에 표 2-3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이 8억 원이고 비용이 7억 6천만 원이면 이익이 4천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 손익계산서는 표 2-4처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형식 먼저 볼게요. 형식을 먼저 보고 이것도 좀 영업활동 뭐 이런 것까지 해야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처럼 차변대변 나눠서 쓰지는 않고 이렇게 탑다운 형식의 표예요. 그 매출액 보시면은 7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매출액이라는 거는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중에 다 배워요. 일단 형식을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죠. 매출 원가 6억. 매출 원가는 뭐냐면 이 7억 9천짜리가 매가고 6억짜리가 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억짜리 물건을 7억 9천에 판 거야. 이거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해요. 1억 9천만 원만큼 벌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판관비 이렇게 쓰는데 뭐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임차료 내고 광고비 쓰고 막 이런 비용들 있죠. 그런 걸 판관비라고 해. 판관비가 얼마 들었냐면은 1억 1천만 원이 들었대.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영업이익.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8천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 뭐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얘는 금융수익만 있는데 금융수익도 있고 다른 기타 수익이 또 있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금융비용, 은행에 내는 이자 이런 거예요. 기타 비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각 더하고 빼주고를 해주면 세전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다음에 나오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공식 용어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인데 얘가 그냥 쉽게 말하면 세전이익이야. 세금 내기 전 이익. 얘가 얼마냐면 6천만 원? 여기서 내가 안 썼는데 금융수익이 1천만 원이 있고 금융비용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큼 더해주면 9천이고 거기서 3천 빼주니까 세전 이익은 6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법인세로 텍스를 2천만 원을 내게 내면 책에 있는 거니까 밑에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서 보이나? 보이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빼주면 보긴 되게 안 좋은데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단기 순이익이 6천에서 2천을 뺀 4천만 원. 잘 안 보여도 이거 교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이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4천만 원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뭐냐면 회사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라 그랬죠.
요 기간 동안에 4천만 원이란 이익을 낸 거예요, 회사가. 1월 1일 전년도 12월 31일 X 0년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교재 거 갖고 하면은 이게 4억 6천이었고 자산이 부채가 1억 5,500 부채가 2억 부채가 2억 자본이 2억 6천이었어요. 그리고 자산이 4.6억 자본과 부채도 4.6억 이랬었는데 1년 동안에 이익이 4천만 원이 난 거야. 단기 순이익이 4천만 원이 나서 X1년도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자산이 5억이 돼 있고 부채가 2억이고 자본이 3억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교재에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순이익만큼만 빼서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이 이익이 4천만 원 늘어서 이렇게 된 거야. 자본이 2억 6천에서 3억으로 늘어났어. 주주의 부가 4천만 원 늘어난 거예요. 회사의 순자산이 주주의 자녀 지분이 4천만 원만큼 늘었어. 그 4천만 원만큼 늘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이익 4천만 원. 근데 손익계산서는 왜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보여주냐? 다 의미가 있는 정보예요. 그냥 순이익이 얼마다 이것만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죠. 자, 얼마나 팔았어? 도대체 매출액이 얼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매출액을 알려줘. 회사가 물건 판 매출액의 수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판 건데 그 원가가 얼마야? 그러면은 물건 하나 파는데 얼마 나오겠네 이런 게 계산되잖아요. 이게 마진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매출 총이익이 일상생활에 쓰는 뭐 기업의 이윤, 물건 하나 땅 팔았을 때 버는 뭐 마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하면 매출액이 7억 9천이고 원가가 6억이면 한 76%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가율이 76%, 마진율이 24% 되는구나. 이 회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관비가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기본적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비용들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은 이 마진에서 비용들을 다 빼면 얼마냐?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을 7억 9천 했더니 영업이익이 8천만 원 나오는 회사구나. 비용이 일반적인 비용 정도 드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과 관련 없는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다른 자산들의 평가이익이라든지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곱빼기를 했더니 세전으로 6천만 원 이익이 났어. 거기에 세금을 내고 남은 게 4천만 원이야. 이게 단기 순이익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줘요.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이익만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원천들을 설명해 주는 표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그 개정 과목들, 그러니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런 거 배우면서 다 다룰 거고 3장에서 복식부기를 다룰 때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개념도 이렇게 3장 하다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그 구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어떻게 말 그대로 그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54페이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본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본금, 이익잉여금 막 이렇게 있죠. 그리고 1월 1일 날에 그 각각 자본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씩 있고 자본 총계가 얼마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의 변동 내역이 나와.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주를 통해서 돈을 조달한 거예요, 자금을.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요. 그래갖고 이익이 발생한 거는 이익잉여금 쪽에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제가 막 쓰지도 않고 그 말로 대충 설명하고 있죠. 지금 책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생긴 표다. 되게 간단한 표예요. 아주 간단한 명세서 같은 표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이익잉여금과 배당 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설명하면은 뭐 캐스천만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무활동을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운 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재무활동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56페이지 보면 형식은 57페이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5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자, 우리 특정 시점에 재산 상태 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이게 재무 상태표인데 내가 약자를 쓰고 있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재무 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 편의상 얘가 1월 1일의 재무상태표고 얘가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떤 변동 내역을 나타내주는 표들이 막 있었죠, 우리. 그게 방금 본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게 있는데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뭘 봤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자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자본이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으로 갈 때 얼마큼 늘었는지 뭐 손해를 봤으면 떨어졌겠죠. 이 변동 내역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봤는데 주주의 부를 증가시켜준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본 자본은 이 자본 안에서도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본 거예요. 이익잉여금의 변동. 요거 말고 다른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자본 변동표에 단기순이익 말고는 표기될 게 없겠죠. 자본 변동표는 뭐냐면은 이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으로 바뀐 그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가장 간단한 이익잉여금 증가분, 단기순이익만큼 늘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뭐 증자를 했거나 배당을 했거나 하면은 증자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본 중에서 그런 걸 써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자본금하고 이쪽에 있는 자본금이 달라질 거 아니야. 증자를 하면은 그런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배당을 하면은 이익잉여금이 단기순이익만큼 늘었지만 배당으로 인해서 다시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본변동표는. 현금흐름표는 뭐냐면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자산의 내역이 쭉 써 있잖아요.
제일 위에 이제 현금이 있어. 응? 제일 위 자산의 항목 중에 제일 위에 현금이 있다고. 이 현금이 기초에 얼마가 있었는데 기말에 얼마가 됐다. 이 현금이 늘어나고 줄어든 원인을 설명해 주는 표예요. 응? 그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리고 지금 네 가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현금흐름표는 이 시점과 시점 사이에 이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예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요 날짜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요 날짜가 속한 회계 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현금흐름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는 어디 있어? 이 전년도 재무제표의 말에 있겠죠. 제가 편의상 1월 1일이라고 썼지만 이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말에 12월 31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12월 31일자 문 닫을 때의 재무상태하고 1월 1일자 문 열 때 재무상태는 같은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월 1일 저녁이면 다르겠지. 1월 1일 아침, 12월 31일 밤. 그 굳이 시간으로 얘기하면 11시 59분 59초에서 0시 0분 01초 이렇게 되는 그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전년도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게 말일자의 재무상태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요 세 가지 표 이렇게 되어 있고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 기간도 꼭 1년일 필요는 없어요. 회사마다 회계 기간은 다른데 99%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 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편하니까. 이게 회계 기간이 달라버리면 막 힘들잖아요. 보통 일반 회사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 흐름표 얘기하다 지금 얘기했는데 현금 흐름표는 이런 현금 흐름의 변동을 기초현금이 기말현금으로 바뀐 변동을 보여주는 표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본 변동표는 되게 간단한 표라고 그랬어요. 자본이 변동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거는 이익이 얼마 났어. 당기순이익이 늘어서 이익금이 늘었어. 요거 그냥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본이 변동할 게 뭐 있어요. 주주를 통해서 증자를 받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과목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그런 무슨 뭐 전환사채가 전환된다든지 누군가가 뭐 신주인 수권 사채를 통해서 옵션을 행사했다든지 막 이런 복잡한 거래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들은요. 어느 회사가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야. 기록할 게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래서 자본변동표가 되게 쉬운 표라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난 만큼은 손익계산서 보고 옮겨 적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증자를 하면은 증자한 거 얼마 증자했다 쓰면 되고 배당을 하면 배당 얼마 해서 줄었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표인데 현금 흐름표 생각해 보세요. 이 현금이 이 현금으로 바뀐 원인을 쓰는 표야. 현금이 뭐예요? 기업의 완전 피 같은 거냐 피. 기업이 혈관을 돌게 해주는 피 같은 건데 하루에도 현금 거래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가 이 네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고 복잡한 표예요. 현금 흐름표가. 그리고 현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보고하냐면은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재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영업 활동이 뭐고 투자 활동이 뭐고 재무 활동이 뭔지는 앞으로 우리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단원의 제목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표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재무제표다 얘는. 그 현금 흐름표를 다루는 챕터가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기본을 다음 시간에 3장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영업활동, 5장에서 투자활동, 6장에서 재무활동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보고 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때 설명해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 현금 흐름표의 난이도는 그 중급회계 2, 중급 두 번째 중급회계에서 거의 강의 마지막 끝날 때 책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고, 현업에서도 회계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자기가 자기 회사의 현금 흐름표 잘 못 만들어요. 상장회사에 있는 회계팀들은 다 하는데, 비상장회사의 대부분 회계팀에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 있는 회계 담당자, 뭐 부장님, 뭐 이런 사람들도 못 만들어요. 거의 현금 흐름표는 이제 회계사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이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되게 쉽게 만들어요. 그게 왜 쉬운지는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왜 쉽냐면 우리가 3장에서 하는 복식부기의 방법에 따라서 기록만 잘 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입력만 잘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나와. 가장 기본. 자본변동표는 변동 내역 그냥 옮겨 적으면 돼. 명세서 같은 깔끔한 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이 현금 흐름의 변동들을 다 추정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가장 어려운 재무제표입니다. 일단 2장에서는 현금 흐름표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이게 표 2-6에 보면은 기초 현금이 4천만 원이었고 기말 현금이 6천만 원이 되는 원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업을 통해서 얼마, 투자를 통해서 얼마, 재물을 통해서 얼마. 그래서 총 얼마가 움직였다 현금이. 그래서 기초보다 기말에 2천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했다. 이런 거고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가 나와. 투자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 해가지고 얼마 이게 나오고.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의 숫자는 같아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와서 기초 현금이 얼마고 기말 현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요 기간 동안의 현금의 변동이 요 예를 갖고 요 표 2-7에 있는 거 갖고 보면은 현금 흐름의 변동이 총 2천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했어. 그런데 기초 현금이 4천만 원이었어. 전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 금액이 4천만 원이었어. 근데 올해 2천만 원만큼 줄어서 늘어나가지고 올해 말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의 금액은 6천만 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60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방금 여기다가 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재무상태표로 그 변동하는 내역이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자본을 늘려가는 게 목표. 자본을 늘려가는 게. 집도 마찬가지잖아. 집도 내 재산을 늘리는 게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가정 경제의 극대화가 어떤 삶의 목표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집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자산 늘리는 건 되게 쉬워요.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자산이지.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서 그렇지. 응? 자본이 늘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 꿈이 다 그거잖아. 열심히 돈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 그게 이제 자본금 같은 거지. 그걸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해.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은 그만큼 내가 빌린 돈은 그대로 있거나 조금씩 갚아나가서 없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상승을 해. 그거를 이제 팔면 내 몫이 내 처음에 들어갔던 자본 내 돈 들어간 거 빌린 돈 말고 걔보다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응? 예를 든 게 부동산이라 그런데 응?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없잖아. 아니면 뭐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현금을 쌓아가면서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할 때도 생각할 게 우리 내가 늘려야 될 게 뭐예요? 자산이 아니고 응?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결국엔 내 자본을 늘려가는 게 살면서 이제 그 어떤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도 이 자본을 늘려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본을 늘려가는 게 자본 중에서도 결국은 이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되겠죠. 응?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돼. 자,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좀 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장 뭐 마저 하겠습니다.